그쪽 동생이 있다고 했죠? 1995년 상견례장에서 젓가락이 청동 받침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한식당을 울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 질문을 던졌어요. 구석에 놓인 브라운관 TV에선 모래시계 주제가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금장 전화기가 놓인 그런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족의 브로치로 단단히 고정된 명품 정장, 메뉴판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로 준비해 주세요 하던 그 태도. 내 앞에 앉은 사람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100억 자산가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남동생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32살 간호조무사인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그 시절엔 의사와 간호사 사이 결혼이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병원 동료들은 로또 당첨됐네 했지만 저는 항상 두려웠죠. 그 동생이 몸이 불편하다고 들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제 입으로 말하게 하는 확인이었죠. 옆에 앉은 예비 신랑은 자꾸 손목시계만 만지작거렸어요. 시아버지 될 분은 창밖만 바라봤고요. 네, 하반신을 못 씁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내 동생이 불구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그렇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물잔을 들었다 놓으며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긴 침묵. 테이블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천천히 흐르던 그때. 내가요, 이 결혼 허락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간호조무사? 고아 출신? 그것쯤이야. 우리 집 재력 수준에서 다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미소 짓는 척하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저를 탁 놓았습니다. 장애인 동생까지 떠안으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자선사업가인가요? 순간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100억대 자산가 집 외아들이에요. 정치인 딸, 대기업 회장 딸. 다 줄 서 있는데 고작 고아 출신의 장애인 동생까지.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도 봐주고 있다니.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결혼하려면 그 동생 버리고 와요. 그 말에 내 손에 힘이 빠졌어요. 동생 버리고 와야 결혼 허락한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요. 다른 집에 따로 살게 하든 시설에 보내든. 아무튼 우리 아들한테 짐 지우지 말라고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들릴 생각 없어요. 그런 사람.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동생인데, 내 유일한 가족인데. 아니면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명심해요. 버리고 와야 결혼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월급날마다 삼겹살 구워주시던 아버지. 김치전 부치면서 웃음 짓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둘만 남겨졌던 그 비 오는 날.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예비 신랑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결혼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 사람과의 미래도 새 가족에 대한 꿈도 모두 끝났다는 것을.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선을 돌렸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문득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우리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덮은 담요, 매끈하게 다려진 셔츠와 넥타이의 매듭까지 완벽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어떤 수치심도 위축됨도 없이 맑고 담담했어요. 그 사람은 내 동생이었습니다. 오지 않기로 했던 그 아이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당신은 설마.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비 오는 날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은 1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81년 1월, 그날 겨울비가 내렸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격리과장, 어머니는 동네 양장점 재봉사. 그저 그런 서민 가정이었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아버지 월급날이면 거실 테이블에 삼겹살을 올려놓곤 했죠. 아버지가 직접 고기를 사오시고 어머니는 김치전을 부치셨어요. 동생은 그때 13살 숟가락 들고 고기 익기만을 기다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누나, 이거 익었나? 동생은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난 마치 전문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상추를 올려주곤 했죠. 경수야, 공부 열심히 하면 이달 용돈 더 줄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동생을 다독였어요. 동생은 머리가 좋았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인데도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타왔으니까요. 둘이 사이좋게만 지내라. 그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어머니는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주시며 우리를 키우셨죠. 그날은 아버지 직장 동료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조문을 가셨어요. 검은 원피스에 흰 장갑, 까만 구두를 신으셨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김치전하고 삼겹살 먹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조문 가시며 저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5시. 집에 있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흑백 TV에선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 김영배 씨 댁인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서울 대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말만 듣고도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뛰어 택시를 잡았어요. 동생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내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두 분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이 있었어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귀에서 윙소리만 들렸죠.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누나, 엄마, 아빠, 어떻게? 동생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어요. 아버지의 슬리퍼, 어머니의 앞치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부치다 만 김치전 반죽이 말라붙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꽝꽝 얼는 삼겹살이 그대로 있었어요. 고등학생과 국민학생. 아직 학생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고아가 되었어요. 경수야, 울지 마. 누나가 있잖아.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척들은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고모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라며 냉장고에 김치 몇 통 넣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죠. 삼촌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 시절엔 복지란 게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쌀 한 자루, 이웃에서 얻어온 김치가 전부였죠. 라디오에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흘러나왔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해요? 동생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경수야, 넌 꼭 공부해야 해. 아빠가 그러셨잖아. 내가 똑똑하다고. 그럼 누나는요? 난 일할 거야. 대학은 다음에 가면 돼.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의 나는 그렇게 대학을 포기했어요. 대신 아버지 회사에서 준 위로금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똑같다고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학원을 다니며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매일 밤 동생 이불을 덮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게 내 유일한 목표였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단 하나의 보물, 내 동생을 지키는 것. 1983년 20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동네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에 들어갔고 여전히 공부를 잘했어요. 은행 적금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서 머리맡에 두었죠. 가끔 동생이 물었어요. 누나, 너무 힘들지? 내가 아르바이트 할까? 아니, 넌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가 그러셨잖아. 경수는 꼭 대학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남매는 단단히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988년 동생은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난 아버지 흉내를 내며 삼겹살을 구워줬죠. 어설펐지만 동생은 아빠가 구운 것 같다며 웃었어요.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비 오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 서울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던 중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경애 씨 맞으세요? 동생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동생은 이미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아이를 구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척추 손상이 심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의사의 눈빛에서 난 이미 알았어요. 우리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수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몸을 묻고 계속 그 말만 중얼거렸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병원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7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수술복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척수 손상이 심해 앞으로 하반신 마비가 될 거예요. 걸을 수 없다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영구적인 장애가 예상됩니다. 휠체어를 준비하셔야. 그 순간 25살의 제 인생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동생은 울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사고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국민학생이었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서 못 본 척할 수 없었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이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행이야. 넌 살았으니까. 동생은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누나,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바보 같은 소리 마.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없는 우리. 서로밖에 없잖아. 병원에서의 2달은 지옥 같았어요. 재활치료, 약물치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적금 든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밤에는 병원 당직을 서고 낮에는 동생 간병을 했어요. 동생이 구한 아이의 부모를 대신한 비서라고 말한 사람이 와서 치료비 일체와 위로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더 벌어야 안심이었어요. 지금은 엑스레이를 쉽게 찍지만 그때는 병원 방사선과 필름실엔 항상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어요. 직접 암실에서 수작업으로 현상했으니까요. 수술실 앞에선 간호사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신어야 했고 야간 수당은 고작 3,000원. 그 시절 병원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작은 돈이라도 절실했습니다. 경혜 씨, 또 야간 근무 해줄 수 있나? 아픈 동생 있다며. 밤근무 수당 더 필요하지? 수간호사의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사고 후 동생은 수개월간의 병원 생활과 재활치료를 거쳐야 했어요.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고 1989년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동생은 휠체어를 타고 조심스럽게 대학 캠퍼스로 복귀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휠체어 경사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계단뿐인 대학 건물에서 동생은 매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엔 장애인이 거리에 나오는 것조차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경수야, 휠체어는 계단 못 올라가니까. 오늘 수업은 1층으로 옮겼어요. 친절한 교수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죠. 그 시절엔 장애인이 거리에 나오는 것조차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동생에겐 286 컴퓨터 한 대가 보물이었어요. 캠퍼스엔 민주화 시위 플래카드가 걸렸고 데모 최루탄 냄새가 가시질 않았죠. 그런 혼란 속에서도 동생은 힘겹게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달라졌어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아야 했고 좁은 문은 넓혀야 했죠. 저축해둔 돈은 모두 바닥났고 빚까지 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밤에는 종종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소리 없이 동생 몰래. 지치고 외롭고 무서웠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는 얼굴로 동생을 맞았어요. 누나, 난 괜찮아. 넌 너무 무리하지 마. 동생은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1990년 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누나, 이거 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그날 처음 본 컴퓨터 화면 속 작은 게임은 조잡했지만 동생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걸 외국 회사에 팔았어. 100만 원 받았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동생의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죠. 경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동생은 컴퓨터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막 등장한 천리안으로 밤새 모뎀 소리를 울렸죠. 삐익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그게 우리 희망이었으니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외국 회사랑 일하기 시작했어. 누나, 이제 나도 돈 벌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는 그의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1993년 저는 병원을 옮겼습니다. 구로동의 작은 소아과 의원.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삶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아과 원장님은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존댓말만 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물었어요. 김 선생,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간호조무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의사는 처음이었어요. 저기, 우동 한 그릇 어때요? 야간 진료 없는 날인데.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런 행복이 내게 허락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가봐. 나 이제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도 잘하고 있었고 저도 살아야 했어요. 올해로 30을 바라보는 제게도 경혜라는 이름의 삶이 있었습니다. 누나도 간호사도 아닌 그냥 김경혜로서의 삶. 병원 유니폼은 하루에 3번씩 갈아입어야 했어요. 환자들 체액이 튀면 바로 갈아입어야 했으니까요. 당직실에선 침대 없이 의자 2개 붙여서 자고 야간 수당 받아 약값을 마련했죠. 하지만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과에 응급 환자가 왔어요. 고열로 경기를 하는 5살 여자아이. 모두 혼란스러울 때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체온을 재며 달래주었죠. 우리 공주님, 열 좀 재볼게요. 이거 여기 넣으면 예쁜 요정이 나와서 도와준대. 떨던 아이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제 동생도 어릴 때 아프면 제가 늘 이렇게 달래줬거든요. 그날 퇴근길 원장님이 라일락 한 송이를 건네주었어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김경희라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그 해에 졸업을 했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학위를 받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식 날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걸까? 간호조무사가 아닌 경혜로 살아도 될까? 그리고 소아과 원장님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병원 앞에 서 있던 그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우동, 같이 먹을까요? 하지만 그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삶의 전부였던 동생 때문이었죠. 누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동생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이 사랑이, 이 행복이 동생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경혜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을지로 입구 뉴욕제과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명동거리가 보였고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소아과 원장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 떨렸어요. 자신감 넘치는 의사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 모습이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손에 쥔 카스테라 빵이 부서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이 낯설었어요.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나 어떡하지? 동생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던 일을 멈추고 휠체어를 돌렸어요. 결혼하면 돼. 좋은 사람 같은데. 하지만 너는? 동생은 웃었어요. 25살.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스스로 돈 벌고 있잖아. 걱정 마. 컴퓨터 화면에는 동생이 작성 중인 프로그램이 보였어요. 해외 회사와 계약한 일이었죠. 기술이 필요한 시대, 동생은 휠체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결혼해. 나는 내 삶 살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은 자신이 결코 짐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까지 해야 했다니.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 동생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마지막 여름휴가. 그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도 될까요? 사진 속 부모님은 대답이 없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대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원장님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현우. 소아과 전문이었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열째는 모습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란 사람을 함께하고 싶다고. 산책하며 들었던 그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해질녘 여의도 공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순간을.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런데 경혜 씨도 그래요. 그 모든 힘든 일 겪었는데도 여전히 맑은 눈빛. 창피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니. 현우 선생님은 몇 번이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동생과도 친구가 되었죠.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고 TV에서 프로야구를 보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수 씨, 이 의료 소프트웨어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병원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그런 대화를 좋아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느낌, 장애인이 아닌 전문가로 대해주는 그 태도가 좋았나 봐요. 어느 날 현우 선생님의 책상에서 특별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했어요. 3개월간 수단에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같은 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고 싶어요. 경혜 씨와 함께 가능할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울렸어요. 저와 함께 꾸는 꿈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몰라요. 1994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 한강변을 걷다가 현우 선생님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가 아닌 체온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체온계요? 네. 이 체온계가 정상을 가리키듯 우리도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꾸며요. 그 특별한 프로포즈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곧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상?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모님 잃고 동생 다리 잃고 우리 삶은 한 번도 정상이라 불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 동생이 있어요. 항상 함께해야 해요. 알아요. 경수 씨도 제 가족이 될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와 동생을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요. 결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반지 대신 체온계를 끼고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만큼은 동생 없이 공식적인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동생도 그게 편하다고 했어요. 아직 낯선 사람들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상견례 전날 밤 동생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경수야, 결혼하면 정말 괜찮을까? 누나, 내 걱정은 하지 마. 컴퓨터로 돈도 벌고 있고. 동생의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게임 같았는데 동생이 자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였죠. 이거 완성되면 한국 시장에 내놓을 거야. 벌써 투자자도 몇 명 관심 보이고 있어. 동생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어른이었어요. 누나, 행복해야 돼.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날 아침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마치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수야, 나 좀 이상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동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 전 긴장감이잖아. 괜찮아, 누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새 원피스를 입고 가슴속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가슴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도 될까? 고급 한식당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동생 경수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순간 느꼈던 가슴 한 구석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넥타이 매듭까지 완벽했어요. 90년대 남자 정장은 어깨 넓은 빈폴 스타일이 유행이었는데 동생은 그런 정장을 처음 입어봤어요. 평소엔 편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만 입던 아이였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은 오지 않기로 했었는데 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손에 든 수저가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 당신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놀란 노인네 같았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눈빛에선 죄책감이 아닌 확신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생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우 선생님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앞 그 사고.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동생의 사고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1988년 비 내리던 날. 학교 앞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어린 여자아이.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 그리고 그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차를 맞은 대학생. 시어머니의 딸이었을까요? 동생이 구한 그 아이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은서를 살려준 사람.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시어머니의 딸을 구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의 사진. 시어머니의 막내딸이었나 봐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 테이블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비 봉투만 비서를 통해 전해주고 연락도 안 했죠. 그저 우리 애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당신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건 생각조차 않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생의 사고 이후 그 아이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병원비와 위로금 봉투는 왔지만 진심 어린 감사나 위로는 없었죠. 현우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던 여인이 수십억 대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평생의 장애를 안고 있을 줄이야. 그런 은인을 모욕했다니.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동생이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누나를 민폐로 만들 일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장이 지워진 얼굴, 무너진 자존심. 그 모습이 어딘지 측은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고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동생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저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리는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았으니까요. 현우 선생님이 일어나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는 제 여동생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건 덕분입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현우의 여동생이 바로 동생이 구한 그 아이였던 거죠.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시어머니는 일어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찬 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았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당신일 줄은.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생을 그런 사람이라 부르고 버리라고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도 한 어머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은인을 이렇게 대했다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지.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겠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현우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진행됩니다. 제 선택은 변함없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모든 걸 알고도 변함없이 저를 선택한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생이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나가려 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야, 그날 내가 사고를 당한 건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인생에 우연은 없어.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동생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과 장애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식당을 나서며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과도 필요 없어요. 그저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밖은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동생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수야,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들이. 동생이 미소 지었어요. 사실 몰랐어. 그냥 가슴이 불안해서 와봤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걸? 그 여자분 표정 보고 알았어. 내가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봤거든. 사고 나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한 번 찾아왔었어. 내가 통증 때문에 진통제 먹고 정신없어서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고맙다고 하고 금방 갔어. 나머지는 알다시피 비서를 통해 진행됐지. 누난 못 봤을 거야.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습니다. 옛날엔 제가 동생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누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응, 그래. 행복해야 돼. 언제나 저보다 한 뼘 더 성숙했던 내 동생. 짧은 인생이었지만 깊이 있게 살아온 사람. 그런 동생이 있어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고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혜 씨, 괜찮아요? 네. 아직 놀라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나요. 저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은서가 살아있는 건 경수 씨 덕분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결혼. 그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네, 하고 싶어요. 현우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많이 바뀌셨어요. 계속 울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하고 자책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동생도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동생 방을 들여다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까지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동생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 창업할 거야. 내 회사 세울 거야. 뭐라고? 이 게임. 반응이 좋아. 투자자도 생겼고,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할 때야.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동생이 창업을 한다니. 휠체어를 타고도, 아니, 어쩌면 그 휠체어 덕분에 더 강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누나 걱정 말고 결혼해. 내가 이제 누나 도울 수 있어.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는 때로 우리 삶에 상처를 주지만 그 비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다음 날 현우의 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비취 비녀예요. 며느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건네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의 교만함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만 남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 동생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상처를 입고도 원망하지 않다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의 교만함 대신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누나, 이거 결혼 선물이야. 열어보니 통장이었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만든 게임 판권 수입이야. 일본 회사에서 성급금으로 받았어. 동생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이걸 왜 나한테 줘? 너 회사 차리려면 필요하잖아. 동생이 웃었어요. 누나가 날 키웠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신혼집 마련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 넘게 돌봐온 동생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돌보려 하다니. 드레스를 고르는 날 동생도 함께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샵을 돌아다니며 조언해 주었죠. 누나, 이건 어때? 정말 공주 같아. 새하얀 드레스 앞에서 동생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나 30 넘었는데 무슨 공주야. 누나는 영원한 공주야.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이런 순간엔 더욱 그리워졌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상자를 들고서요. 이건 은서가 보내는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자그마한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편지. 제 생명의 은인의 누나님께 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은서가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라 직접 못 왔어요. 하지만 경수 씨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울더라고요. 결혼식 날 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물건이야.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거. 열어보니 어머니의 오래된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어디서 찾았어? 이걸 엄마 유품 상자에 있었어. 결혼할 때 꼭 해주려고 보관했었나 봐. 눈물이 쏟아졌어요. 메이크업이 다 번질 텐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이제 경혜 씨로 살아. 누나가 아닌 한 사람으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너무 오래 누나로만 살았거든요. 부모님 대신 보호자로, 간병인으로. 그냥 경혜라는 이름의 여자로 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은 가을 햇살로 환했습니다. 신랑 현우는 제단 앞에 서서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신부를 인도하는 법이지만 제게는 그럴 아버지가 없었죠. 대신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동생이 휠체어에 앉아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을 잡고 휠체어 옆에서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저는 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우리였으니까요. 재단 앞에 섰을 때 동생이 제 손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간호 모자를 이제는 벗고 부케 대신 어머니의 반지를 손에 쥐고 저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현우 그리고 양가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이 순간. 시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적대자가 아닌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신랑 신부 맹세의 키스를 나누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동생의 사고, 간호조무사 시험, 밤근무, 울었던 밤들. 그리고 지금 이 행복한 순간까지. 결혼 후 남편은 병원 일과 함께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도 간호조무사 경력을 살려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의료봉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죠. 동생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이퍼링크 소프트라는 이름의 작은 게임 회사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을 오가는 CEO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샀지만 동생의 실력은 그런 편견을 깨고도 남았습니다. 1996년 봄,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처음 보던 날, 우리 둘 다 울었어요. 작은 콩알 같은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동생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애도 크게 기뻐했어요. 누나, 내가 삼촌 되는 거야? 우와, 정말 좋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현우에게 털어놓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누나였어. 동생을 키우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엄마로서도 분명 잘할 거야.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미 양육을 경험했으니까. 다만 이번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아이를 키우는 거죠. 1996년 10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세상에 나온 그 아이. 품에 안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현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렴. 좋은 사람이 되렴. 그 옆에서 동생도 조카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1996년 아들 낳던 날 병원 TV에선 한국 OECD 가입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선진국 된다 하던 그 시절, 우리 가족도 새 시작을 한 겁니다. 아들 이름은 정우라고 지었어요. 바른 길을 가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딸. 참 잘했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우리의 삶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안정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동생 경수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가 덮친 1997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 동생은 오히려 작은 게임 회사를 창업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동생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내가 휠체어 타고도 이만큼 왔는데 이 정도 위기쯤이야. 그 말처럼
동생의 하이퍼링크 소프트는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휠체어를 탄 CEO라 무시당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2000년대 중반에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동생의 성공이 커질수록 제게 나누는 사랑도 커져갔어요. 처음엔 조카 대학 등록금을 돕겠다며 나중엔 더 큰 그림을 그렸죠. 누나, 이거 봐. 2010년 어느 날 동생이 건넨 것은 의료키트와 백신 5천 세트였어요. 내가 누나의 다리였으니 이제는 누나의 손이 되어줄게. 이걸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평생 동생을 키우고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동생이 저를 돕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 현우와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짧은 봉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게 되었죠. 시간이 날 때마다 남수단, 시리아,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오가며 의료 사각지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가정도 꾸렸어요. 미국에서 만난 IT 전문가와 결혼해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휠체어를 타고도 새 아이를 키우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경수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누나 덕분이지. 누나가 포기했다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청소년 희망재단을 만들어 장애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해외 의료 봉사에 바쳤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동생 버리고 와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는 동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봐주며 저희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씨 고운 며느리, 경수 같은 은인을 만나다니. 2024년 봄 저는 아들 정우의 결혼식을 위해 잠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다음 달이면 다시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의료 봉사의 열정은 식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창가에 서서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동생의 사고.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상처가 아닌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인생의 이정표 같았어요. 짐 다 챙겼어? 남편 현우가 물었어요. 하얀 머리가 많아진 65세의 남편은 여전히 그날의 젊은 의사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만 조금 더 깊어진 주름과 더 부드러워진 눈빛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었죠. 응, 다 챙겼어. 정우 결혼식 끝나면 바로 출국이니까. 예식장에 도착하자 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56세의 동생은 이제 하이퍼링크 소프트 대표이사로 널리 알려진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그 어린 동생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어요. 작년 암수술로 기력이 딸려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손주 결혼식은 꼭 참석하겠다고 고집하셨죠.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저희의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저를 재단까지 인도해 주던 그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피로 연후 가족들만 모여 작은 뒤풀이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 중에는 삼겹살과 김치전도 있었습니다. 경희가 좋아한다고 들었어. 옛날에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다니. 저는 삼겹살을 구우며 동생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나, 기억나? 아빠가 월급날이면 꼭 삼겹살 사오시던 거. 응, 엄마는 김치전 부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며 문득 생각했어요. 살면서 참 많은 걸 버텼습니다. 부모님 상실, 동생 사고, 결혼 좌절.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넓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